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비록 아직 어린 20대 후반의 여성이지만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았어요. 살면서 워낙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이 더 많았고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본 인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같이 의지하며 살던 엄마까지 20대 어린 나이에 잃어야 했으니까요. 그때의 충격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은 참혹했으니까요. 게다가 대학생이었던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의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악질인 인간 말종을 만나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그때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없을 줄 알았던 가족이 나타나며 저를 괴롭히던 인간 말종놈에게 제대로 된 복수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직도 전 저에게 일어난 2년 전 그날의 일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고 저희 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빠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랑 아빠는 서로 만나 결혼한 후 저를 낳고 살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가진 게 없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정말 뜻하지 않은 시기에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기술 좋은 몫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면서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죠. 언제나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아빠가 사라졌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는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와 저는 서로가 남아 있었기에 다시 힘을 내어 살 수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 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김치찌개 반찬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지만 저희 두 가족은 그럼에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꼭 성공에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 나중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도배 일이었는데 처음엔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점점 실력이 쌓이면서 나중엔 저희 두 식구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 저희 가족에게 또다시 불행이 엄습해 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다고 해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별 증상이 없어 몰랐는데 전 하루아침에 엄마까지 잃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죠. 엄마도 자신이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든지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우리 딸 시집가는 것까지 보고 싶었는데 일을 어쩌면 좋지? 아빠까지 떠났는데 우리 딸만 남겨두고 가면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해? 엄마, 나 두고 가지 마. 나 엄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엄마 말대로 나 시집갈 때까지, 아니, 내가 자식 낳고 내 자식이 대학 가는 것까지 보면서 오래오래 살아달란 말이야. 나 아직 엄마 보내기 싫어. 엄마 못 보낸다고. 그래, 살자. 엄마도 우리 딸 두고 혼자 못 떠나. 엄마가 어떻게든 살아볼게. 그래서 저는 대학 휴학을 하고 그때부터 엄마의 간병을 도맡아 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고 나니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집에 가장이 아프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이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엄마가 보험을 든 것이 있으니
어느 정도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 중엔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모자란 병원비에 생활비 때문에 저는 결국 엄마에겐 몰래 비밀로 하고 살던 전셋집을 내놓고 월세 원룸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가 걱정을 할까 봐서요. 엄마도 제가 돈에 대해 아무 말을 안 하자 걱정이 되었는지 슬며시 묻더라고요. 유정아, 그런데 엄마 병원비랑 네 생활비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돈 없는 거 아니니?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요즘은 보험이 좋아져서 다 돈으로 나오는 거 몰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정 문제 있으면 내가 그때 이야기해 줄게. 그래?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 나을 생각만 해. 그러나 엄마는 결국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떠난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같이 병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믿기 싫은 현실 속에 저는 엄마의 장례식까지 치러드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에게 유일하게 있는 거라곤 엄마가 저에게 남긴 유품이 독특한 디자인의 금목걸이였어요. 사실 엄마가 저에게 주신 목걸이는 외할머니 거였는데 외할머니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언니인 이모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집은 외중조부께서 사업을 하셔서 동네에서도 유명한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위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언니인 이모 할머니가 있었는데 외할머니를 많이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 할머니가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며 목걸이를 사오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자 선물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집에 갑자기 집이 망하고 말았고 집이 어려워지자 저희 외할머니는 12살 무렵 다른 집 양녀로 입양되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양녀지 집에서 일하는 식모나 다름없던 것이죠. 하지만 그 후 외할머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집안이 망하니 가족들도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전부 연락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외할머니는 12살 이후 고아로 사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일찍 외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남긴 금목걸이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에 이어 엄마가 저에게 남긴 유품이니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계속해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다시 복학하려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 납품하는 샌드위치 만드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당도 많이 주고 제법 괜찮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 일을 해보니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전부 좋으시고 나름 만족하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이 금방금방 일을 관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도 점잖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실장이라는 사장놈의 아들놈이 문제였습니다. 38살에 2번이나 이혼한 돌싱으로 성격이 엄청났거든요. 갑질이랑 갑질은 전부 다 하며 그 나이에 철이 안 들었는지 양아치나 몰고 다닐 것 같은 엔진 소리가 크게 나는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공장을 다닌 지 1년 정도 흘렸을 무렵부터 실장놈이 저한테까지 시비를 걸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정 씨, 내가 운동화 세탁소에 맡기러 가는 게 귀찮아서 그러니까 유정 씨가 이따 점심시간에 내 운동화 좀 빨아놔. 지금 저보고 점심시간에 실장님 운동화를 빨아놓으라고요? 그래,
유정 씨 한 달 받은 월급보다도 비싼 거니까 망가뜨리지 말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빨아놔야 해. 내가 이따가 검사할 테니까. 우리 아빠가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제가 공짜로 알바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인데 꼭 제가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돈을 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실장놈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욱이 제 알바비는 실장놈이 아니고 실장놈 아버지인 사장님이 주는 돈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이만한 일당을 주는 것도 없고 처음엔 참고 운동화를 빨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 건 바로 다음이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제대로 한번 쉬어본 적이 없이 악착같이 일하며 살다 보니 병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몸살이 심하게 걸려 팀장님한테 전화해 며칠만 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팀장님도 아르바이트야 수시로 바뀌는 거고 며칠 정도는 대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알겠다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쉬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전화로 갑자기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이상해서 받아보니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그 갑질하는 실장놈이었습니다. 실장놈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죠. 유정 씨! 지금 어디야? 지금 몇 시인데 회사에 출근을 안 해? 저 아파서 며칠 쉬기로 했는데요. 지금 병원에 와서 수액 맞고 있어요.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쉬래? 너 자꾸 이러면 일당 없어? 오늘 안 온 거 네 일당에서 깔 거라고? 팀장님한테 이미 허락받고 정당하게 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 어차피 회사 직원도 아니고 알바라 실장님이 일당 까는 게 아니라 공장 안 나가면 원래 일당 안 나와요. 이게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댔고야? 너 출근하면 두고 보자.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장 일을 관둬야겠다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갑질에 괴롭힘을 당하는 걸 계속 견딜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좀 적게 받아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관둬야겠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갑자기 실장이 저를 포함 직원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오지 않던 비싼 커피 전문점 음료까지 사오며 직원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주는 거니까 먹고 힘내라고. 그리고 유정 씨는 커피 안 마신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아이스 초콜릿대로 사왔으니까 맛있게 먹어. 그런데 유정 씨,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른스럽고 존경할 수 있는 믿음직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며? 그런 거면 진작에 이야기해주지 그랬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는데 뭐 그게 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물론 나도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정말 괜찮은 남자이긴 하지만 그 이후 실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이나 많고 게다가 이혼남인 실장놈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얼마나 추잡하게 굴던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실장놈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저에겐 다른 의미의 고문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스포츠카를 몰고 제 앞을 막는 것이었어요. 지금 퇴근하는 건가? 유정 씨 태어나 내 차처럼 비싼 차 타본 적 없지. 내가 오늘만 특별히 집까지 태워줄 테니까 어서 타. 그렇다고 너무 고맙다고 울지는 말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버스가 편해서요. 실장님, 그리고 이런 행동 부담스러우니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저의 거절에도 정신을 못 차린 실장놈이 기어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느 날 회사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밖으로 저를 불러내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유정 씨, 회사 일로 중요하게 상의할 게 있으니까 내가 말한 장소로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좀 나와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알바인 저랑 회사 일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실장님, 그런데 저는 회사 알바일 뿐이고 그것도 쉬는 날 알바인 저를 불러내서 할 회사에 관한 중요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면 지금 전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하려고 하자 실장놈이 저에게 협박 비슷한 걸 해왔습니다. 알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지. 너 그러면 이번 달 알바비 못 받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직원들에 관한 것인데 정말 괜찮겠어? 유정 씨 안 나오면 회사 직원 몇 명 자르려고 하는데 정말로 괜찮은 거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실장놈이 말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장놈이 만나자고 하자 문자 보낸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들어가니 이미 자리까지 예약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오자마자 원하지도 않은 비싼 제 음식까지 시키며 생색을 냈습니다. 유정 씨, 태어나서 이런 비싼 음식은 못 먹어봤지? 그렇다고 나한테 너무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원 없이 마음껏 먹고 가. 뭐 유정 씨의 선택에 따라 내가 이런 음식 매일 먹게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분위기로 보아 아무리 봐도 회사 일 때문이 아닌 것 같아 저는 할 말만 하고 빨리 자리를 떠날 생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회사 일로 할 말씀이라는 게 뭐죠? 저 바빠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하실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보고요. 그렇게 제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실장놈이 저를 재빨리 잡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알겠어. 사람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내가 유정 씨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유정 씨의 미래까지 달라지게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말이야. 그러더니 실장놈이 일하는 레스토랑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그러자 레스토랑 직원이 카트에 꽃다발과 케이크에 작은 상자까지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실장놈을 바라보자 실장놈이 갑자기 제 앞에 레스토랑 직원이 가지고 온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정 씨, 사실은 내가 유정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기만 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유정 씨 대학 등록금 마련하라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며? 그 등록금 유정 씨가 원하면 내가 전부 내줄 수 있어. 유정 씨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이상형이 어른스럽고 존경할 수 있는 믿음직한 남자라고 했던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유정 씨가 말한 이상형이잖아. 그러니까 유정 씨도 더는 마음 숨기지 않아도 돼. 당연한 거지만 내 고백 받아줄 거지? 그리고 우리 아빠 늙으면 나 우리 아빠 공장 물려받게 될 거고 유정 씨랑 나랑 잘만 되면 유정 씨는 미래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며 살 수 있다고. 꽃다발이랑 이건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겠어? 솔직히 유정 씨 주제 나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고 성격 좋은 남자 만나기는 평생이 힘들 테고 내가 사귀어 준다고. 그러면서 실장놈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여는데 그 안에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알 굵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분노로 이가 꽉 깨물어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리고 힘없는 알바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저를 무시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회사 직원들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서 오기도 싫은 사람 협박까지 해서 강제로 불러놓더니 제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징그럽게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이혼한 이혼남에 저랑 14살이나 차이 나는 늙은 아저씨가요. 이건 누가 봐도
성희롱에 협박까지 한 범죄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며 힘들게 하더니 어린 회사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실장놈이 자기 고백을 받아주는 줄 알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유정 씨, 내 맘 받아주려고 일어난 거야? 역시 유정 씨도 날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전 아무 말 없이 실장놈이 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을 들어 실장놈을 있는 힘껏 후려갈겨 주었죠. 야, 이 미친놈아! 이 정신병자 자식. 너는 너보다 14살이나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러고 싶냐? 이러려고 안 나오면 직원들 자르겠다고 전화로 협박까지 해서 나오라고 한 거였어? 다른 직원들까지 인질로 잡아서. 그리고 네 놈이 뭐가 어른스럽고 믿음직해? 나이만 처먹었지 인성도 쓰레기에 옹졸해서 아직 초딩보다 못하게 구는 자식이. 그러니까 네 놈이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2번이나 이혼을 당한 거야. 네 놈은 실장님이 아니라 쓰레기 놈이다. 유정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관두지 못하겠어? 너 내가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너 나한테 고소당하고 싶어?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하지만 전 실장놈 때리는 걸 멈추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죠. 고소해봐라, 이 자식아. 너 나 어리다고 그동안 우습게 보면서 무시했지? 너는 회사 직원들이 다 네 하인의 봉으로 보이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직원들 괴롭히면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고 있어? 안 그래도 니놈 때문에 회사가 하도 그지 같아서 진작 관두려고 했다. 그리고 나 어디 폭행죄로 고소해봐. 나는 니놈이 한 오늘 일까지 전부 합쳐서 성희롱에 협박죄로 전부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내가 회사에서 니놈한테 무슨 일 당했는지 글까지 올려서 전국적으로 개망신당하게 할 테니까 어디 사람들 괴롭힌 대가 톡톡히 받아보라고. 다시 한번 나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그때는 스토킹으로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는 내일까지 당장 계좌로 붙여라. 오늘부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나이만 처먹고 철도 안 든 초딩보다 못한 개 닮은 자식아! 그렇게 저는 일을 관두게 되었고 실장놈은 겁을 먹었는지 다음날 바로 그동안 일한 알바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후 엄마와 절친한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저를 만나겠다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너 아줌마가 요양보호사 일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연결해서 나도 연락받은 건데 돈 많은 부잣집에서 숙직하면서 일할 입주 간병인을 찾는다는데 유정아, 너 생각 있어? 말이 입주 간병인이지. 그렇다고 어르신이 거동도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식들도 전부 나이도 들고 출가해서 사니 적적 가셔서 말똥말 사람을 찾는다는 것 같아. 너 저번에 들어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서 말이야. 할 일이라고 해봤자 어르신 목욕할 때 도와드리고 밥 차려서 같이 먹고 밖에 산책 나가고 심심하지 않게 놀아드리면 돼. 유정이 네가 네 엄마 살아계실 때 간병했다는 거 말하면서 사정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 페이도 엄청 세더라. 마음 같아선 내가 하고 싶은데 나야 남편이랑 애들이 있으니 하고 싶어서도 못해. 유정이 너 학비도 벌어야 하고 돈 모아야 하는데 이건 원룸에서 매달 월세 내면 사느니 차라리 좋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면서 돈 버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 있니? 그 말에 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젠 저를 걱정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엄마 친구분이 저를 찾아와서 신경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저 그 입주 간병인 일할래요. 저 돈도 필요하고 엄마 생각해서라도 꼭 잘 살아야 해요. 그러자 아줌마가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유정아, 힘내자.
아줌마도 먹고 살 걱정만 아니면 더 신경 써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 유정이 너 착하고 열심히 사는 만큼 분명히 나중에 잘 될 거니까 키운네. 힘들거나 무슨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로 연락하고 알겠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가 되니 뭐라도 하나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았던 건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간병해드릴 할머니의 아드님이라는 분한테 면접을 보고 입주간병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 집에서 일하시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셨는데 집이 으리으리하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 정말 보통 집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하게 생겼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짐을 풀고 앞으로 제가 보살펴드릴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인상도 선하시고 굉장히 정정하니 좋아 보이셨어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사님 돌봐드릴 박유정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나 돌봐준 간병인 아가씨가 많이 젊다고 하더니 사실이었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네, 여사님. 그런데 그때 여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좀 해볼까? 네, 여사님.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잘 일어나실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 부축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옷 속에 숨겨두었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일어나려던 걸 멈추고 놀란 눈빛으로 제 목걸이를 한참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떨리는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그 목걸이를 어떻게... 아가,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네? 이 목걸이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여사님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긴 건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거라고 해요. 외할머니 언니가 어린 시절에 주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가 우리 순녀 외손녀란 말이냐? 아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니 우리 순녀 손녀딸을 여기서 찾는구나. 네?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께서 저희 외할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네 이모 할머니다. 내가 네 외할머니의 언니라고. 이 목걸이는 내가 미국으로 여행 갔을 때 사서 순녀가 하도 마음에 들어 해서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여사님이 지금 정말로 저의 이모 할머니란 말씀이세요? 정말로 저희 외할머니 언니가 맞느냐고요? 그래, 내가 네 이모 할미다. 이모 할머니,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저 혼자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는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엄마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까지 제 곁을 떠나고 저 혼자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웠다고요. 할머니,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얼마나 혼자 힘들고 무서웠어. 내 조카 손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줄도 모르고 나 혼자 편하게 살았구나. 이 할머니가 미안하다. 미안해.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곤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바라보다 저는 엄마가 말해준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모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와 헤어진 후의 사연도 듣게 되었죠. 저희 외할머니가 다른 집 양녀로 가게 되고 이모 할머니는 저희 외할머니를 찾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모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를 데려와 키울 생각으로요. 하지만 증조 외할아버지가 이모 할머니에게 저희 외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가족들도 힘들어 뿔뿔이 흩어져 사는 형편이니 따로 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외할머니를 찾지 못한 게 한이 맺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 시대에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이었는데 이모 할머니는 사업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한 후 여러 방법을 통해 외할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증조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신 후고 세월도 너무 흐른 후라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유전자까지 등록해 놓으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이미 오래전 돌아가신 후라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유정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이모 할머니가 우리 유정이 책임져 줄게. 앞으로는 이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자. 아무 생각 말고 공부할 생각만 해. 우리 순이한테 못 해줬던 거 내가 우리 유정이한테 전부 해주면서 살 거야. 네, 이모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지금 이모 할머니 만난 게 너무 꿈만 같아요. 할머니 이게 꿈은 아니겠죠? 그럼 절대 꿈이 아니지. 꿈이면 큰일 난다. 어떻게 찾은 조카 손녀인데 이제는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아유,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젊은 나이에 입주 간병인 일을 하려고 했을까. 유정아, 그렇게 살기가 많이 힘들었던 거니? 그게요, 이모 할머니 사실은. 그래서 전 이번엔 이모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모 할머니 집으로 오기 전 공장 아르바이트 했던 일들을 말씀드리게 되었죠. 이모 할머니는 저를 괴롭힌 실장놈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노하고 마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2번이나 이혼하고 14살이나 많은 늙은 놈의 자식이 사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유정이 너를 괴롭히고 추파까지 던졌다는 거냐? 협박까지 하면서?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이 다 있나? 내가 세상 살면서 그런 악질인 놈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구나. 그런 놈은 인간도 아니야. 네, 그래서 일은 힘든 건 괜찮았는데 그 실장이란 사람 때문에 관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모 할머니를 만나게 돼서 그 알바를 관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요.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조카 손녀 힘들게 한 만큼 눈물 쏙 빼게 만들어주마. 유정아, 걱정 마라. 이모 할머니가 말했지. 내가 젊은 시절에 사업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작은 공장의 실장이란 놈 혼내주는 건 일도 아니야. 이 할머니만 믿고 있어. 그 후 이모 할머니는 제가 다니던 공장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아보니 점잖은 줄 알았던 사장님이 회사를 담보로 여기저기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손을 대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모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의 재력으로 그 공장을 아주 싼 값에 인수해 버리셨습니다. 공장 사장님도 일단 빚부터 해결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사장님의 공장을 인수하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거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사장님 아들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모르는 척하며 살았으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공장이 팔렸다는 사실을 실장놈에게 말하지 않기로 사장님은 저희 이모 할머니한테 공장을 팔면서 약속을 합니다.
실장놈을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직접 자르면 혼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공장 인수가 끝나자마자 이모 할머니와 함께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공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공장이 도착하자 공장이 팔린 사실을 모르는 실장놈이 정신 못 차리고 공장 직원분들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할머니를 발견하더니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물한 꽃다발로 나 두들겨 패면서 회사 관두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 아빠 회사는 왜 다시 찾아온 거야? 막상 나가보니 갈 데도 없고 많이 아쉬웠나 봐. 그래서 지금 내 마음 돌려서 나한테 우리 아빠한테 일자리 좀 부탁해달라고 구걸하려고 찾아온 건가? 아니면 막 날 차고 나니까 성숙하고 멋진 남자인 내가 보고 싶어 온 거야?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야. 너같이 버릇없는 거 받아줄 마음 없다고. 그리고 네 옆에 저 지팡이 짚고 있는 늙은 할머니는 누구냐? 혹시 저 할망구까지 같이 취직시켜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지? 실장놈의 말에 저희 이모 할머니는 실장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놈에게 힘껏 싸대기를 날려버렸죠.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 추잡하게 우리 손녀 조카한테 더러운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어! 그러자 실장놈은 억울한지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당신이 뭔데? 감히 여기 공장 사장 아들인 내 뺨을 때리는데 당신 나한테 정말 혼나고 싶어? 아주 지랄이 풍년이구나. 사장 아들은 무슬놈의 사장 아들. 아직 뭘 모르나 본데 오늘부터 이 공장은 내 거야.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공장 우리 아빠 건데 어떻게 미친 할망구 당신 공장이 될 수 있어? 할머니는 당신 손에 들려있던 공장 인수 계약서를 실장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이냐? 이 공장 내가 니놈 아빠한테서 사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공장 사장은 정말로 나라는 소리지.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니놈은 오늘부로 해고다. 그러니까 내 공장에서 당장 나가. 실장놈은 당황한 듯 하더니 할머니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오늘 아침까지 집에서도 분명히 아무 말이 없었는데 공장을 팔았다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내 놈이 쫄딱 망했다는 소리지. 애먼 사람들 괴롭히고 멋대로 사느냐고 니놈 아빠가 빚도 잔뜩 지고 공장도 망해가고 있었던 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당장 내 공장에서 나가. 나는 내 귀한 조카 손녀 희롱하면서 괴롭힌 너 같은 잡것 비싼 내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우리 아빠가 빚을 졌다니 우리 공장이 망하다니. 그때였습니다. 실장놈 핸드폰으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실장놈은 그 전화를 다급히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빠가 우리 공장 말도 없이 팔았나 봐. 아빠가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던데 엄마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 아빠가 우리 맘 빼고 튀었다고? 그래서 지금 아빠한테 돈 못 받은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단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 정말 망한 거야? 정말 쫄딱 망해버린 거냐고? 실장놈은 급하게 전화를 끊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저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분수도 모르고 할머니 조카 손녀한테 찝적대서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여기 회사에서 안 자르면 안 될까요? 여기서 잘리면 저 나이도 있고 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누가 먹여 살려요? 사장님 조카 손녀한테 그랬던 것도 나쁜 뜻은 없었고 정말로 제가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던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네? 제발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개 같은 마음이겠지. 나이도 14살이나 많아서 2번이나 이혼까지 했던 놈이 우리 어린 조카 손녀한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어디가 순수한 건데? 정신 나간 놈이 아니면은 어디서 그런 되먹지 못한 생각을 해? 싫다는 사람 협박하고 속여서 억지로 불러내서 고백까지 하고 그게 정신 나간 게 아니면 뭔데? 네 놈이 우리 조카 손녀가 공장 다닐 때도 우리 조카 손녀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장 직원들까지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다며? 그래놓고 어디 뻔뻔하게 자르지 말아달라는 소리를 해? 내가 네놈 우리 조카 손녀한테 그랬던 거랑 회사 직원들 괴롭힌 것까지 전부 고소하게 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야! 그러자 이번엔 실장놈이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유정 씨, 제가 그동안 유정 씨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유정 씨가 이렇게 대단한 분 조카 손녀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놈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저 좀 자르지 말라고 사장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 평생 소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어디서 구걸이야? 전부 당신이 자초한 자업자득인 일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살길 바라.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네 놈도 한번 당해봐. 그 더러운 면상 가지고 당장 꺼져! 실장놈은 공장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이미 이모 할머니와 같이 왔던 이모 할머니 비서분과 공장 직원들의 손에 잡혀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실장놈은 끌려가면서도 세상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아이,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망했다고. 그 후 저와 공장 직원분들은 저희 이모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실장놈을 정말로 고소하게 되었고 실장놈은 그동안 직원들을 괴롭힌 것과 저를 성희롱하며 협박한 것에 대해 벌금과 함께 피해 보상을 해주며 정말로 전과자가 되고 말았죠. 콩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인생 망치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공장 직원분들의 말로는 실장놈 집이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건 물론이고 실장놈이 자기 스포츠카를 팔아 간신히 집 구할 돈과 생활비를 마련하긴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사치를 부리다가 자기 엄마랑 반지하 단칸방에 살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뽑아주는 곳이 없어서 간신히 일을 구해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모 할머니는 인수한 공장을 운영 잘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은 계속 쓰시기로 하셨죠. 전부 월급도 올려주시고요. 다들 제가 공장 다닐 때부터 잘해주신 분들이었고 성실하신 분들이라 할머니가 그 부분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공장 직원분들도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고요. 그리고 저를 저희 이모 할머니 집에 소개해줬던 엄마 친구인 아줌마에게도 이모 할머니가 조금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줌마에게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갚아주시고 아줌마에겐 아직 취업 안 한 아들분이 있어서 이모 할머니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던 아저씨에게 부탁해 취업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가 저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제가 도와드린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모 할머니를 만나게 해준 아줌마가 저에겐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 후 혹시 몰라 저와 이모 할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이모 할머니는 저희 이모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이후 입주 간병인이 아닌 이모 할머니 조카 손녀로 이모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현재는 휴학했던 대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고 이모 할머니를 저희 엄마 대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힘든 생활 속 기적과 같이 이모 할머니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돼서 이모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모 할머니와 시간이 날 때마다 외할머니와 엄마가 있는 낙골당에 자주 가고 있어요. 이모 할머니는
처음 납골당에 간 날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저를 잘 보살피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웠던 세상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란 생각에 열심히 살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모 할머니가 재산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모 할머니가 제 곁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 할머니 건강도 옆에서 잘 챙겨드리면서 효도하며 살려고요. 늘 제 삶에 감사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